한용운의 님의 침묵 역시 처참한 한국 현대시 100년의 오덕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 시에 님을 조국이니 부처니 진리니 연인이니 하면서 100년 동안 망상을 펼쳐 오독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용운은 시 안에서 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100년 동안이나 읽어내지 못한 한국 현대시 해석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님을 조국이니 부처니 진리니 하는 것은 님이 관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한용운이 표현하는 죽음은 구체적인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를 은유로도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새로운 슬픔과 새 희망이라는 진술 때문입니다. 님이 조국이거나 부처이거나 진리일 경우 논리적으로 님의 죽음을 새로운 슬픔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슬픔이라는 진술은 님이 죽기 전에 이미 슬픔이 있었는데 님이 죽으면서 새로운 슬픔으로 더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님의 죽음으로 새 희망이라는 진술 역시 님이 죽은 이후 새 희망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국이 죽었으니 부처가 죽었으니 진리가 죽었으니 새 희망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논리 모순입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진술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님을 연인으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님을 조국이니 부처니 진리니 연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시인과 시를 모독하는 것이고 한용운을 정신 이상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해석입니다. 천년만년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 것입니까? 한용운은 이미 조국도 부처도 진리도 연인도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시의 논리 구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님의 침묵의 논리 구조에 맞는 님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한용운이 그의 죽음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님의 침묵의 논리 구조는 김소월의 초원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용운은 몰락한 양반 사대부 가문 출신으로 6살 때부터 한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9살에 물리를 통달하여 신동이라 칭찬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당에서 학동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용운은 27살에 불교에 기여하기 전까지 유학자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리 이전에 유학자였던 한용운은 중요와 불사의군의 유교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국가고 왕이 주권이고 왕이 민족을 대표한다는 김소월의 유교적 국가관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한용운이 말하는 사랑은 김소월이 초원에서 말하는 사랑과 같습니다. 즉 왕에 대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님의 침묵에 님은 왕이고 그 왕은 1919년 1월 제국주의 일본에 독살당한 고종입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과 김소월의 초원은 고종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사건에 대한 시대 인식이고 격렬한 몸부림의 시입니다. 두 시인의 세계관과 시 작법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진정한 시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의 논리 구조와 그 논리 구조 위에 얹혀있는 서정의 흐름, 특징적인 언어와 사용법과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논리 구조는 님은 죽었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얹혀있는 서정의 흐름은 님이 죽어 새로운 슬픔이 터지지만 그 슬픔을 오히려 새 희망이 정수박이에 들이붓겠다입니다. 즉 님의 죽음이라는 슬픔이 빠져있지 않고 오히려 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새 희망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문장과 단어들을 살펴보면 명사 참어입니다. 원본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에 명확하게 참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사인 참어로 공식화되어 뒤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명사 참어가 부사 참어로 바뀌었는지 참담할 뿐입니다. 명사 참어의 사전적 의미는 기륭합역의 예언입니다. 앞뒤 문장의 의미와도 잘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어는 부정의 의미와 호응하는 부사입니다. 앞뒤 문장과 호응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고이고 비극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명사 참어를 부사 참어로 바꿨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옛 명세,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뒷걸음 쳐서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새로운 슬픔, 새 희망,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 단어들과 문장이 시의 의미를 드러내는 논리 구조의 핵심 구조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시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해에 싣고 무덤을 향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님이 사람이라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이라는 진술은 김소월의 초원 중에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같은 의미입니다.
즉 고종의 죽음으로 조선 왕조가 멸망으로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희망을 깨치고 절망의 죽음으로 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호 뜰치고 갔습니다. 여기서 참호의 사전적 의미는 기륭하복의 예언입니다. 고종의 죽음은 강제 한일합방 이후 고종이 지속적으로 조선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일본에 저항했던 모든 일들, 즉 기륭하복의 예언을 떨쳐버리고 가버린 흠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초혼의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아하지 못하였구나 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옛 맹세는 충효와 불사이군의 왕과 신하의 유교적 맹세, 왕과 백성의 유교적 맹세가 고종의 죽음으로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한숨의 미풍이라는 진술은 고종의 죽음에 대한 허무와 탄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척기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척기스를 왜 날카롭다고 추억하는 것일까요? 앞서 왕과 신하, 왕과 백성의 유교적 맹세 넘어 과거에 이미 왕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날 사건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키스는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왕과 신하 또는 백성인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는 조선의 주권 상실입니다. 조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왕과 신하,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했었다는 의미입니다. 첫은 조선 왕조 역사의 주권 상실은 처음 생긴 사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강제 한일합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슬픔입니다. 그런데 함께 주권 회복을 해야 할 왕이 주권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신하 또는 백성만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하게 죽은 왕 고종에 대한 한탄입니다. 나는 향기로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강제 한일합방 이후 지속적으로 제국주의 일본에 저항하면서 주권 회복을 위해 애쓰는 고종에게 아름답고 순결한 충효와 불사이군의 유교적 신하와 백성으로서의 사랑을 느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권 회복의 희망을 품었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희망입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는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라는 진술로 한용운은 고종의 죽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라는 진술로 고종의 죽음이 두 번째 슬픔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제 한일합방에 이어 제국주의 일본의 독살당해 죽은 고종의 죽음은 또 한 번의 슬픔, 즉 새로운 슬픔으로 더해져 가슴이 터진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여붓습니다. 고종이 죽었다고 그 슬픔 때문에 조선의 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종은 죽었지만 조선의 주권마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왕에 대한 사랑, 즉 조선의 주권에 대한 사랑을 깨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고종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여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1운동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고 조선의 독립에 대한 희망입니다. 조선의 주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희망인 새 희망입니다. 이 부분이 김소월과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초원에서 망부석이 되어 조선의 주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제국주의 일본 식민 지배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통곡하던 김서울과는 달리 한용운은 주권을 되찾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임을 소리치고 있습니다. 독립투사다운 결기입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선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한용운의 확신을 드러내는 진술입니다. 특히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진술로 행동하는 독립투사의 능동적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왕과 주권을 잃은 멈출 수 없는 원통하고 슬픈 마음을 한용운은 가슴속으로 삼키며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승려임을 되새기게 하는 진술입니다. 그러나 11개의 쉼표를 찍어 시가 상의 앞소리의 통곡으로 들리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그 슬픔의 깊이가 김소월의 초원의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종과 조선의 주권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죽어 침묵하는 고종과 조선의 주권을 휩싸고 돈다는 마지막 진술에서 승려이면서 독립투사였던 시인 한용운의 마음의 통곡 소리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합니다. 한국 현대시 100년의 오독에 묻습니다.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한용운의 마음의 통곡 소리가 들리십니까?